마켓 이슈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소비 시즌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앞서 이슈 브리핑 해주실 때 그 안에서 온라인 쇼핑이 좀 더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다 하면 매장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행여들을 맞아요.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같은 행여들이 좀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온라인 쇼핑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도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소비가 강한 국가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바뀌고 있다. 좀 더 편리한 모바일 소비 쪽으로 또 그리고 이커머스 쪽으로 시장 옮겨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중심은 오프라인 소비입니다. 그렇지만 성장 속도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오프라인 소비는 계속 줄어들거나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온라인은 예상보다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쇼핑에 대한 흐름인데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중국은 원래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강한 시장이었죠. 알리바바 매출을 기점으로 해서 싱글데이의 매출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속도는 당연히 중국과 좀 차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이버 먼데이의 전반적인 매출이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소비 시즌에 있어서의 흐름은 결국은 미국도 중국도 G2의 전반적인 흐름이 모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아마 이와 관련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건 미국 시장에서 이 지출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과 함께 더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소비 심리 지표와 유가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소비 심리는 좋아지고 있고 유가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향후 소비를 좀 늘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들을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미국 소비의 개선은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라는 중요한 시사점 하나. 두 번째는 온라인 강화와 국제적으로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고 있다는 두 번째 시사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화 그리고 소비 여력이 늘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어요. 그럼 미국인들의 소비 증가에 따라 우리 시장에서도 분명 수혜를 보는 섹터가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종목 저희가 주목해야 되죠? 일단 온라인 결제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운송과 배송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부품, 미국 소비 쪽에서 결국 늘어나는 내구재 소비에 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품주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시장에서도 베스트바이나 월마트처럼 옴니 채널에 성공한 종목군들이 양환 수익률을 보인 만큼 국내 소비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옴니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관련주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하시는 결제 테마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국 사이버 결제처럼 라인 플랫폼이랑 결합되어 있는 종목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들이 또 온라인 결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카드주와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배송 관련주로서는 아무래도 유금 관련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부품 쪽에서는 IT 핵심 부품과 자동차 핵심 부품, 그다음에 전기차의 핵심 부품주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 옴니채널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덩치가 큰 대형 유통주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는 소비도 늘고 있고 경제도 나아지면서 주택 지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주택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은 그렇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같이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부터 일단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유는 결정적으로 미국은 가장 좋은 소비, 그러니까 주택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과거 2011년, 2012년에 늘어났던 주택 소비는 뭐였냐면 다세대 주택 소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주택 시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 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이끌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표 자체는 뭔가 좀 좋아 보이지만 내실이 부실했다면 지금은 양적 성장이 조금 둔화된 상황 속에서도 미국 주택의 본질적인 흐름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오히려 주택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인 현대산업의 일봉을 보시면
최근 주가가 일방적으로 내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우리 지수는 분명히 오르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내려오다가 버티고 있는 정도고 나머지 이제 건설주들의 변동성은 더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택시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또 국회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전세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게 되면 전세 가격 폭등한다고 정부는 못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자체가 건설업종들의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대형 건설주들은 대부분 EPC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 자원개발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겹쳐지면서 미국 시장의 주택주와 우리나라 시장의 주택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주 모멘텀을 잃었다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까지 좀 여파를 미칠 것인지 해외 부진이 국내 부진으로 계속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계속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쟁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한국 건설업체들의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점유율이 최근에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설일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누가 갖고 가고 있느냐? 인도와 중국의 저가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쪽에서 굉장히 격한 기술력, 아주 높은 기술력이 없으면 이제 저가 수주로는 더 이상 수주를 따낼 수가 없다. 과거 MB 정부 때 저가 수주에서 타격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 부분보다 더 심각한 건 근본적인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 부담 요인은 유가가 최근에 급락하면서 유가 급락할 때 이 메나 지역, 즉 미들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지역의 전반적인 수주량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부담감도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건설사들의 ROE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체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올해 나타나고 있는 유가 하락이 만약에 내년까지 이어지고 저물가 저성장이 이어진다면 ROE의 상승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에도 적자를 내거나 오히려 크게 밀리는 그런 건설사들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저가 업체들, 지금 인도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선진국은 어떻게 분리되고 있느냐? 테크닙이나 사이펜과 같은 전 세계 가장 큰 EPC 업체들은 여전히 성장은 낮지만 수익률이 10%, 그 영업이익률이 10%가 넘게 나타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결국 국내 건설업체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샌드위치에 끼었다라는 표현을 최근에 경제신문에서 자주 쓰고 있는데 중국에 치이고 선진국에 치인다는 표현 자주 쓰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바로 딱 이와 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골라낼 업체는 뭐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삼성물산이 최근 5년간 매출 성장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모멘텀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건설업종 내에서 볼만한 종목은 삼성물산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현대산업인데 현대산업이 매출 성장이 커서가 아니라 디벨로퍼형 건설업체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땅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개발해서 아무래도 좀 아파트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수익성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탑픽 종목은 한 이 두 개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여전히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매수하는 정도,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는 또 고점에서는 다시 매도하는 트레이딩 매수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있고요. 또한 네. 가계 소비도 크게 늘어나지 못하면서 이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12월에 또 한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수요를 올리겠다라는 거, 대출 수요를 끌어올려서 글로벌 수요, 국내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수 자체가 워낙 부진하고 수출업체들도 최근에 부진에 빠지면서 결정적인 흐름은 금리 인하를 가더라도 수요 자체를 격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최근 여전히 뭐 국회에서도 좀 시끄럽고 정치적인 이슈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강력한 재정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금리 인하는 뭐 12월에 나오든 1월에 나오든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 자체는 중요한 시그널이죠. 정부가 계속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시그널 자체를 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는 더 있다라고 보는데 그 금리 인하 자체가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나오든 아니면 해외 쪽의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ECB의 강력한 부양책으로 인해서 국내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 정도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다. 아직은 좀 천스탑 장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유동성 함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연말입니다. 이제 12월 딱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차 잔고가 급증했었던 것에 이 역방향으로 인해서 이 쇼커버링 매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걸까요? 미리 앞서갈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오겠죠. 어느 정도 나오고 주가의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등 개연성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 자체의 경쟁력 자체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또 현재 내려가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펀더멘탈의 추가 커를 고려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주 시원한 반등, 추세를 뒤바꿀 만한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생각해서 지금부터 이 종목들 모아나가겠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단 확실하게 바닥을 확인하고 수급도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단 오히려 확실하게 터닝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뭐 조선업종이 됐든 유틸리티가 됐든 뭐 그 어떤 업종이 되었든 상대적으로 나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차 잔고 이야기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12월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질문 드릴 수가 없습니다. 12월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가리라 보십니까? 별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수는 관심 없고 개별 종목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지난 여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관심 계속 증권사에서 증시에 대한 희망가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보다는 본질적인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현재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무언가 턴어라운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지수에 대한 수익률보단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종목은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비중을 줄일 그런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증시도 별다르게 크게 흐름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요즘 들어서 또 가장 주목되는 종목이 바로 삼성 SDS를 꼽아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해 주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아주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확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8% 이상 빠졌는데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삼성 SDS는 상장하는 날 분명한 의견을 드린 것 같습니다. 40만 원권 위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네. 의견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0만 원권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또 다시 추가적인 하락도 얼마나 열릴 때 보여주는데 문제가 왜냐? 이 삼성 SDS의 주가의 반등 이유가 펀더멘탈입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삼성 SDS는 결국은 지배구조상에 무언가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가가 형성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프리미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슈만 나오면 아래 위로 20%는 언제든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좀 좋은 투자 의견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장기적인 시각으로 내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 뭔가 참여해보겠다라는 시각으로 가신다면 모르나 그런 시각이 아니라면 지금 비중을 40만 원권 위에서 무조건 줄였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줄이지 못했다면 현재 구간에선 조그만 재료가 나와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만큼 반등 시의 계속적인 비중 축소가 단기적으로는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 정도의 의견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야기 주셨네요. 삼성 SDS의 적정 가치가 어디일지 저희도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초점 맞춰서 시장 선전략 이어갑니다.